에드워드 제너는 18세기 말 영국 글로스터셔 주에 사는 시골 의사에 불과했다. 그는 어느 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젖자는 여자들이 젖소와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두에 걸렸다. 사람이 우두에 걸리면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그런데 한번 우두를 앓고 나면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 듯 보였다. 천연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이다. 그래서 제너 박사는 인위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빚어낼 수는 없을지 고민했다. 우두에 걸린 젖자는 여자에게서 긁어낸 종기를 주사해서 여러 명의 10대 소년들을 감염시켜봤다. 그의 직감은 맞아 떨어졌다. 우두에 한번 감염되면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았다. 제너는 최초의 백신을 손에 넣게 되었다. 결국 단순한 시골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백신은 사실 우두를 뜻하는 라틴어 백시니아에서 온 말이다. 오늘날 예방접종의 원리는 많이 알려져 있다. 먼저 예방하려는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거나 죽인 후 분해에 비교적 해가 없게 만든다. 아니면 우두의 경우처럼 체내에서 인식될 정도로 유해 바이러스 비슷하긴 하되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만큼은 아닌 바이러스를 활용한다. 이러한 무해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사하면 면역 체계에서는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항체이다. 따라서 인체는 나중에 유해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즉각 방어할 채비를 갖추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우두에 걸리면 아주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우두와 천연두의 구조가 흡사하기 때문에 우두 퇴치를 위해 생산된 항체가 천연두 퇴치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적합한 항체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공격을 받으면 면역 체계에서 미처 항체를 만들 새도 없이 병에 걸린다. 여기서 실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세균의 가지수는 실로 방대하다. 인체는 이를 퇴치하기 위해 각 세균에 대응하는 고유의 항체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오랫동안 과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 몸속에 이 많은 항체를 다 생산하도록 지시를 내릴 만한 활성 유전자가 충분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 형태로 시작한다. 갖고 있는 세포 수가 똑같다. 즉 단세포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 단세포를 접합자라고 한다. 인간을 만들기 위해 결합하는 두 개의 세포, 즉 아버지의 정자세포와 어머니의 난자세포가 만나 탄생한 결과물이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된 진화 압력과 반응, 적응, 선택의 결과가 이 접합자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 첫 세포에는 인체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모든 유전 명령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이 모든 명령이 기억되어 있는 약 300억 쌍의 뉴클레오티드를 DNA 염기쌍이라고 한다. 이 각 염기쌍마다 3만 개 미만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전자 자체는 23쌍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 염색체 수는 총 46개가 된다. 23개 염색체 한 벌은 어머니에게서, 나머지 한 벌은 아버지에게서 각각 물려받는다. 23번째 성염색체를 제외한 모든 쌍은 서로 짝이 있다. 즉 염색체에는 똑같은 명령이 기억되어 있다. 단 신체 내에서
명령이 지시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염색체에는 손가락에 털이 나는지 여부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다고 하자. 아버지에게서는 손가락에 털이 나는 염색체를, 어머니에게서는 손가락에 털이 안 나는 염색체를 물려받은 자식은 손가락에 털이 난다. 털 나는 손가락 형질은 우성이고 털 안 나는 손가락 형질은 열성이기 때문이다. 즉, 털 나는 손가락을 만드는 이 가상 유전자는 복제본이 한 개만 있어도 털 나는 손가락 형질이 표현된다. 손가락에 털이 안 나려면 손가락에 털 안 나는 유전자의 복제본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각각 하나씩 받아 총 2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대개 모든 체내 세포에는 똑같은 DNA가 들어있다. 즉, 염색체가 2벌씩 갖추어져 있고 이 속에 포함된 유전자에는 각종 단백질과 세포 형성에 필요한 모든 명령이 기억되어 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다. 바로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 결합하는 생식세포이다. 정자와 난자에는 각각 23개의 염색체가 한 벌씩 들어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접합자 세포는 23개짜리 염색체 2벌, 즉 총 46개의 염색체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아빠의 눈에서 번쩍 빛이 나고 단세포 접합자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 다른 모든 세포에는 이미 인체에 완벽한 청사진이 들어있다. 발톱에는 뇌세포를 만드는 유전 암호가 들어있으며 뇌세포에는 발톱, 손톱, 적혈구, 그 밖에 신체 모든 부위를 만드는 유전 암호가 들어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명령이 들어있는 DNA는 전체 DNA 가운데 3%가 채 안 된다는 점이다. 97%에 달하는 대다수의 DNA는 무언가 만드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보자. 몸속에 아무 세포를 떼어다가 그 속에 있는 DNA를 다 이어붙이면 미국 프로농구 선수 샤키 오닐 키 정도 높이가 된다. 반면 몸을 만드는 유전부호를 활발하게 지정하는 DNA를 이어붙이면 그의 발목 높이에도 이르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여분의 유전 물질을 처음에는 쓰레기 DNA라고 불렀다. 세포 생산을 위해 암호화 활동을 하지 않는 수백만 년 동안 유전자 풀에서 빈둥거리면서 살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식객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즉,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 DNA는 인간을 위해 하는 일이 없었다. 인간에게는 무익하고 오직 자신을 위해 무임승차나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면서 소위 쓰레기 DNA라는 생각이 터무니없음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들 대다수 DNA에 들어있는 막대한 양의 유전 정보가 진화에서 핵심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유전 물질은 그 중요성이 재평가됨에 따라 과학계에서 받는 대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표준 명칭도 쓰레기 DNA에서 비암호화 DNA로 격상되었다. 비암호화 DNA란 단백질 형성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비암호화 DNA의 근원을 탐색하면 실로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라는 상상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인간의 세포는 거의 모두 미토콘드리아라는 초소형 일꾼을 거느리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를 가동할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용 발전소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포유류 이전의 조상과 상호 유익한 관계를 진화시킨 독자적이면서 기생적인 박테리아였다고 보고 있다. 이 전생 박테리아는 인간의 거의 모든 세포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되는 자체 DNA인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다. 전생 박테리아 외에도 인간과 결혼한 미생물은 또 있다. 이제 연구원들은 인간 DNA의 3분의 1가량이 바이러스에서 왔다고 믿는다. 즉, 인간의 진화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그 둘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최근까지 과학계는 유전적 변화가 돌연변이의 산물이며 돌연변이의 원인이 되는 오류는 오직 임의로 드물게 발생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같은 돌연변이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포가 만들어지면 부모 세포에서 딸 세포로 DNA가 복제된다. 대부분 정확히 복제되지만 DNA를 구성하는 긴 정보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물체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 체계를 갖추어 전사 과정을 보완한다. 이 교정 담당자들은 만약 출판계로 나선다면 편집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다. 뉴클레오티드를 복제할 때 불과 10억분의 1이라는 경이적인 오류율을 자랑한다. 어찌되었든 그 오류 하나가 살아남아 DNA 배열이 새로 결합되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돌연변이는 생물체가 방사선이나 강력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때에도 발생한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DNA가 재배열될 수 있다. 지금은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분자 수준의 식품 변형이 가능해졌지만 그 전에는 작물의 내한성을 높이거나 과실을 늘리는 등 효율을 높일 수단으로 방사선 조사 방법이 동원되었다. 영화 스타트rek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광선총으로 무작정 씨앗에 방사선을 쏘아댄 후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한 것이다. 방사선을 맞은 씨앗은 싹조차 트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러한 가혹한 유전 조작의 결과로 가끔은 유익한 형질이 태어나기도 했다. 태양 역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단지 피부를 태우고 피부암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 전 지구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 태양 흑점 활동은 11년에 한 번씩 절정에 달하는데 이때 늘어난 복사 에너지가 폭발을 일으킨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대부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지구를 비켜가지만 일부는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1989년 3월 절정에 달한 태양 흑점 활동 때문에 대규모 전력 서지가 발생했다.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일부 지역 주민 600만 명이 정전 사태를 겪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과다한 에너지로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했고 미 캘리포니아주의 차고문이 마구 여닫히기 시작했으며 일종의 북극광이 남쪽 쿠바까지 내려와 수백만 명이 감탄했을 정도로 장관을 연출했다. 태양 흑점 활동이 절정에 달하면서 일으킨 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독감의 유행과 묘한 상관관계가 있다. 20세기 들어 태양 흑점 활동은 9차례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중 6번은 대규모 독감 발병과 시기가 일치했다.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남긴
20세기 최악의 독감은 1917년 태양 흑점 활동이 절정에 이른 후인 1918년과 1919년에 일어났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염병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원인은 첫째, 바이러스의 DNA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항원소 변이. 둘째, 바이러스가 연관종으로부터 새 유전자를 획득하는 항원 대변이로 생각된다. 바이러스의 항소 변이나 항원 대변이는 그 정도가 심하면 인체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대항할 항체도 만들지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마치 추적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신원을 바꿔버리는 도주 중인 범죄자와 같다. 항원소 변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다. 태양은 11년에 한 번씩 방사선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뿜어낸다. 진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시기는 어떤 생물체의 생식 과정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때이다. 이 돌연변이는 대부분 해를 끼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임의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생존과 번식 확률을 높여주는 식으로 이득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이득을 주는 돌연변이는 자연 선택을 통해 후대에 걸쳐 전 개체군에 퍼지고 이로써 진화가 일어난다. 생물종의 실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응 형태는 결국 종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 예로 독감 바이러스 한 종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새로운 특성을 획득할 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물체가 유익한 돌연변이를 만나는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크든 작든 모든 생물체의 게놈은 생물체의 생존과 번식력을 위협하는 환경변화의 유전 수준에서 의도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유익한 돌연변이 찾기는 운에 달렸다. 많이 감염되는 연쇄상 구균이 항생제 내성을 갖는 형질을 진화시키는 것도 운이다. 급속히 시작된 어린 드라이아이스기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이 진화한 것도 운이었다. 명확히 하자면 자연 선택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돌연변이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었다. 돌연변이는 우연히 발생했고 이게 쓸모가 있어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문제점은 진화에서 진화를 배제해 버리는 데 있다. 돌연변이를 통해 게놈이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고 유용한 적응 형태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유용한 돌연변이가 어디 있겠는가? 진화 과정에서 생물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적응 형태를 찾게 해주는 돌연변이가 선호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생명에서 진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진화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진행된 인간 게놈 지도 그리기를 감안하면 오직 임의의 변화로는 더 힘을 잃는다. 유전학자들은 처음에는 눈 색깔 유전자, 이마의 V자 모양을 이루는 머리털 유전자, 붙은 귓볼 유전자 하는 식으로 유전자 한 개마다 목적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았다. 유전자가 잘못되면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나 혈색증 유전자, 잠두 중독증 유전자 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성립되려면 유전자가 10만 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게놈 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를 통해 추정한 유전자 총수는 2만 5천 개에 불과하다. 돌연 유전자마다 임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유전자마다 각자 임무가 하나밖에 없다면
인간 생명에 필요한 그 많은 단백질을 다 만들기에는 유전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각 유전자는 복제와 자르기, 접합 등 복잡한 명령을 거쳐 다양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치 쉴 새 없이 카드를 섞는 카지노 딜러처럼 유전자는 끝없이 섞고 또 섞는 과정을 거쳐 방대한 단백질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초파리종은 유전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거의 4만 개나 된다. 이 모든 섞기 작업은 개별 유전자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 유전자 딜러는 다른 패에서 카드를 빌려올 수 있다. 한 유전자의 일부를 다른 유전자와 결합하는 것이다. 게놈 수준에서 보면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전 작업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은 다른 여러 생물체와 유전자가 똑같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이다. 인간의 게놈이 변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제기되면서 실제 유전자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체가 갑자기 불확실해진 것은 사실이다. 유전자가 수완이 좋고 기존 유전 부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는 1980년대에 유명해진 일본의 개선 경영 체계와 비슷하다. 개선 체계에 따르면 공장 작업장에서 실무와 관련한 결정들을 내린 후 경영진에게 전달한다. 조립 라인 전체를 새로 설계하느니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 체계에는 각종 잉여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자들이 어떤 생물체의 특정 기능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분리해 본 결과 밝혀졌다. 이 녹아웃 실험 결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문제의 유전자를 제거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다른 유전자들이 나서서 KO된 동료의 빈자리를 메웠기 때문이다. 이에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개별 명령의 집합이 아니라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조절 구조를 갖춘 복잡한 정보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에서 한 용접공이 결근하면 작업 속도가 빠른 동료 용접공으로 하여금 공정을 만회하도록 지시하는 현장 주임처럼 게놈 체계는 KO된 유전자가 생기더라도 지장을 받지 않고 똑같은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 여기에는 현장 주임이라는 특정 유전자가 명령을 내린다기보다는 전체 체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각 부분의 부족한 점을 자동으로 메워준다. 이처럼 새로 발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적응 형태 덕분이고 이 적응 형태를 찾아낸 것은 개별 유전자 암호에서 임의로 발생한 작은 변화 덕이라는 진화의 시나리오에는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유전자를 통째로 드러내도 생물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그 미미한 변화로 새로운 종이 진화하거나 심지어 기존 종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겠는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장 밥티스트 라마르크는 프랑스 출신 사상가이자 박물학자이다. 그는 1809년 저서 동물 철학을 통해 진화와 유전에 대한 당시 사상의 일부를 대중에게 알렸다. 진화론 역사에서 회자되는 라마르크는 진화에 대한 그릇된 이론을 주장하다가 찰스 다윈과의 지성 전쟁에서 결국 패배한 약간 바보 같은 과학자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
라마르크는 획득형질 유전론의 선봉장이라고들 알려져 있다. 획득형질 유전론의 핵심 사상은 부모가 일평생 획득한 형질을 자식들이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라마르크가 많이 언급되는 예를 들어보겠다.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대대로 높은 나무가지에 달린 잎을 따먹기 위해 목을 늘리려 했기 때문이라거나, 대장장이 아들은 모루에 망치질을 하면서 근육이 발달한 아버지 덕에 튼튼한 팔을 타고난다는 이론을 신봉했다. 그러던 중 다윈이 등장해 부모가 일평생 획득한 형질을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개념이 틀렸음을 폭로하며 라마르크의 신념을 완전히 뒤엎었다. 대략 이런 식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진실이 아니다. 라마르크는 과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깝다. 그의 저서 또한 과학적 분석을 다룬 전문 서적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을 염두에 두고 당시 진화 사상을 평이하게 설명한 대중서이다. 라마르크가 획득형질 유전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건 사실이지만 그는 진화 개념도 주창했다. 그렇다고 획득형질 유전과 진화 개념을 제한한 건 아니며 본인이 제한자인 양 행세하지도 않았다. 당시의 획득형질의 유전은 다윈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던 개념이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라마르크가 진화의 개념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하기까지 했다. 불운한 라마르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자신이 발전시키지도 않은 이론의 교과서적인 버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어떤 과학 저술가가 획득형질 유전론의 책임자가 라마르크라는 개념을 획득했고 후대 과학자들에게 그 개념이 유전되어 전해진 것이다. 즉, 누군가 그 이론이 라마르크의 고안물이라고 몰아붙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를 수없이 따라한 것이다. 라마르크 이론을 신봉하는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대대로 쥐의 꼬리를 잘라내면서 꼬리 없이 태어날 쥐를 부질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직도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있다. 라마르크가 획득형질 유전론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것이라는 주장은 좀 우습다. 획득형질 유전론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죄라고는 당시 널리 인정된 이론을 그대로 전한 죄밖에 없는 사람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당시 널리 무시되던 이론을 주장한 여성 이야기를 해보자. 바버라 메를린 톡은 유전학계의 에밀린 디킨슨이었다. 두뇌가 명석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혁명적인 사상가였지만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녀는 1927년에 25 나이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0년 동안 비범한 사상을 추구했다. 이 사상은 거의 인정이나 격려를 받지 못했지만 메를린 톡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다. 그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옥수수의 DNA와 돌연변이, 진화 등 옥수수 유전학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세기 유전학계에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임의로 드물게 일어나며 그 영향도 미미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50년대 들어 메를린 톡은 어떤 상황에서는 게놈의 일부에서 기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촉발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단순히 어느 염색체에 있는 한 유전자의 작은 변화가 교정체계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경미한 돌연변이의 증거가 아니라 유전적 규모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의 증거였다. 메릴린 톡은 특히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체 DNA 배열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활성 유전자에 삽입되기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유전자가 스스로 오려붙이기를 통해 옥수수의 DNA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DNA 서열을 바꾸어 인접 유전자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유전자 스위치를 켤 때도 있고 끌 때도 있었다. 아울러 이 방랑 유전자가 순전히 제멋대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식에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이 유전자들은 게놈 내의 특정 부분으로 이주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둘째, 이 활발한 돌연변이는 외부 요인, 혹서나 가뭄 등 옥수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변화에 의하여 유발되는 듯 했다. 간단히 말해서 옥수수가 의도적으로 모종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듯 했다. 이는 기존 돌연변이와는 딴판이었다. 메릴린 톡이 발견한 유전 방랑자는 오늘날 튀는 유전자라고 한다. 튀는 유전자는 기존 돌연변이와 진화 개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메릴린 톡의 사상이 널리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51년 자신의 근무지였던 롱아일랜드의 유명한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이 참신한 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으나 늘 그렇듯이 찬사가 아닌 회유와 냉소만이 돌아왔다. 그 후 30년에 걸쳐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이 발전함에 따라 메릴린 톡의 연구는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튀는 유전자는 옥수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생물체의 게놈에서도 발견되었다. 돌연변이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1983년 바버라 메릴린 톡은 81살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특유의 집중력으로 기존 사상을 초월하는 독창적인 시각을 계속 보여준 그녀는 수락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미래를 상상했다. 틀림없이 게놈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게놈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공통 오류를 수정하며 특이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하고 게놈을 재구성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등 민감도 높은 세포기관으로서 게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메릴린 톡이 튀는 유전자를 발견함에 따라 이론상 가능했던 임의의 돌연변이에 비해 훨씬 강력한 돌연변이 가능성이 열렸다. 즉, 진화 자체가 그동안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갑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DNA 노래책 한 소절의 한 단어에서 발견되는 미미한 오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율이 게놈 여기저기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이다. 실력 있는 힙합 아티스트처럼 게놈도 자신을 샘플링해서 다루면서도 비슷한 반복 악절을 만들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견고한 게놈, 즉 활성 유전자가 KO되는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새롭게 부각되는 개념의 게놈은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많으며 혜택을 얻기도 한다. 튀는 유전자 또는 트랜스포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는 과학자들이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복사해 붙이기 기법이 사용될 때도 있고 오려 붙이기 기법이 사용될 때도 있다. 새로운 유전 성분은 제자리에 머무르기도 하고 교정체계에 의해 제거되거나 다른 방식에 따라 억제되기도 한다. 이같이 위치 변경이 가능한 유전 성분이 삽입되면 활성 유전자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조건만 맞으면 튀는 유전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최근 연구로 입증되었다. 한 종류의 초파리에 있는 튀는 유전자 하나가 그 초파리 전체 종을 준 슈퍼히어로 초파리로 탈바꿈시켰다. 이 초파리는 굶주림과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도 일반 초파리에 비해 35%나 길어 무드셀라, 이 구약 성경에서 969세까지 살았다는 최장수 인간라는 절묘한 이름이 붙었다. 이제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왜 이러한 트랜스포존들이 이동하려 드는가이다. 메를린 톡은 세포가 기존 상황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안팎의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게놈이 이동한다고 보았다. 결국 생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에 도움이 될 변화를 찾기 위해 돌연변이라는 주사위를 던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연구하던 옥수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극심한 고온과 물 부족에 시달린 결과 옥수수는 목숨을 걸고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돌연변이를 찾아 나섰다. 이 경우 교정 기제는 억제되고 돌연변이가 만개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 선택이 작동되어 후세대의 부적응 돌연변이 대신 적응 돌연변이가 선택된다. 즉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메를린 톡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튀는 유전자가 가장 활발할 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로 더 많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의도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 임의로 이동하는 거라면 게놈 곳곳에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메를린 톡은 이와 반대로 게놈 내에서 돌연변이가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튀는 유전자가 유도된다고 보았다. 조금이나마 옥수수에게 이득이 되도록 주사위가 가공된 것이다. 과학자들이 튀는 유전자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는 집시, 무탕카, 난파자, 이불 큰 이불, 선원 등 이 유전자에게 붙여진 다양한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 유전자는 특정 종에 속하지 않고 그 다양한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전자에 APOE4와 같이 아포E4와 같이 무미 건조한 이름이 붙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마도 튀는 유전자의 가르침에 넋을 잃고 열렬한 팬이 된 과학자들이 많은 모양이다. 심지어 어떤 유전자는 마이클 조던의 경이로운 점프 능력에 비견되어 워싱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조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메를린 톡을 필두로 이제 과학자들은 게놈이란 불변의 도면을 모아놓은 것이고 돌연변이 따라서 진화는 드물 뿐 아니라 임의의 오류에 의해서만 촉발된다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 그레고리 디 미진 박사가 기술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게놈은 생명의 청사진 모음, 비교적 영구적인 기록으로 여겨졌다. 이동성을 갖춘 유전 성분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견해는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면서 짧게 지속되는 환경이 바로 게놈이라는 견해로 대체되고 있다. 다시 말해 게놈은 가구 재배치를 좋아한다. 1980년에서 90년대에 진행된 연구에 힘입어 돌연변이를 놓고 도박하는 게놈의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1987년 하버드 대학교 존 케인스 연구원이 네이처지에 실은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이 보고서는 획득 형질 유전론을 상기시키는 내용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케언스의 연구 대상은 대장균이었다. 대장균은 인체의 소화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다양한 변종이 있는데 그중 한 변종은 유당을 자연적으로 소화하지 못한다. 박테리아에게 배를 곱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그래서 케언스는 우유를 싫어하는 대장균에게서 유당만 남기고 모든 음식을 없애버렸다. 그랬더니 유당 불내증을 없앨 수 있는 돌연변이가 생겨났다. 그 등장 속도는 우연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빨랐다. 맥클린톡이 옥수수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케언스 역시 세균이 게놈 중 특정 부분, 즉 돌연변이에 유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을 겨냥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케언스는 세균이 어떤 돌연변이를 추구할지 선택한 다음 습득된 유당 소화 능력을 후대 세균에게 물려준다고 결론 지었다. 그는 대장균이 어떤 돌연변이를 만들어낼지 선택할 수 있고 후천적인 유전을 담당하는 기제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화계의 이단적인 설명을 발표했다.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가능성을 기탄 없이 제기한 것이다. 이는 마치 뉴욕 양키즈 홈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9회 보스턴 레드삭스가 1점 차이로 앞서는 상황에서 레드삭스 파이팅을 외치는 격이었다. 이 사건 이래로 연구원들은 케언스의 연구 내용을 입증 또는 반박하거나 설명이라도 해볼 작정으로 각자 세균 배양 접시에 코를 박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케언스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1년이 지난 후 로체스터 대학교의 과학자 베리 홀은 대장균이 유당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적응한 이유는 돌연변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초돌연변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이 세균의 생존에 필요한 돌연변이가 평소보다 1억 배나 빨리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1997년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초돌연변이 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대장균에게 평소 먹던 것을 빼앗고 유당만 주자 돌연변이 속도가 크게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세균 게놈 전반에 걸쳐 돌연변이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케언스가 관찰한 것처럼 유당 불내증 극복을 목적으로 한 돌연변이 뿐만 아니라 다른 돌연변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돌연변이는 케언스가 발견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지만 전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규 유전 프로그래밍이 불충분할 때 게놈이 필요에 따라 돌연변이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프랑스 국립의학연구소의 이반 바티크가 이끄는 프랑스 연구팀은 전 세계 수백 가지 세균을 연구한 결과 이들 세균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난 속도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초돌연변이는 그 증거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확정 판결은 아직 유예되어 있는 사건이다. NBA 농구 선수 이름을 딴 미친 옥수수는 유전자의 유당 불내증 세균은 NBA 농구 선수 이름을 딴 미친 옥수수라는 유전자와 유당 불내증 세균은 모두 양성이고 유익하기는 한데 인간과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의아할 것이다. 인간 유전자 풀에 풍덩 뛰어들기에 앞서
먼저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자. 그중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와이즈만 장벽이라는 유전 원칙이다. 아우구스트 와이즈만은 생식세포 원형질론을 발전시킨 19세기 생물학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세포는 생식세포와 체세포로 구분된다. 생식세포는 자녀에게 유전되는 정보가 들어있는 세포이다. 궁극의 생식세포는 난자와 정자이다. 그 밖의 체내세포는 모두 체세포로서 적혈구, 백혈구, 피부세포, 털세포 등이다. 와이즈만 장벽은 생식세포와 체세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와이즈만 이론은 체세포 내의 정보가 생식세포로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적혈구 같은 체세포 쪽에서 발생한 돌연변이는 장벽에 가로막혀 생식세포 쪽으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전해지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식계열의 돌연변이는 자손의 체세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체의 형성, 유지와 관계된 모든 명령은 부모의 생식계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식계열의 돌연변이로 인해 털 색깔을 담당하는 명령이 바뀌면 자식의 털 색깔이 영향을 받는다. 와이즈만 장벽은 유전 연구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한때 생각한 것만큼 난공불락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곧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부 레트로바이러스는 와이즈만 장벽을 뚫고 체세포에서 생식세포로 DNA를 운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론상 후천적으로 획득한 적응 형태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고안한 것도 아닌 개념들 중 하나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망신을 당한 라마르크는 그야말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생식계열 돌연변이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생식계열 돌연변이란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자손에게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돌연변이를 말한다. 알다시피 새로운 형질로 인해 자손의 생존 또는 번식력이 향상된다면 그 형질을 갖고 있는 자손 1세대가 이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면서 개체군 전체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새로운 형질이 생존이나 번식에 방해가 된다면 보인자의 궁극적인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형질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생식계열 외부에서 항상 발생한다. 물론 암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예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암은 암종을 억제해야 할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세포가 무작정 자라는 것이다. 어떤 암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유전성이다. 예를 들어 BRCA1 유전자나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유방암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 있다. 다른 암은 흡연이나 방사선 노출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흡연으로 인한 폐세포의 돌연변이 등 체세포 돌연변이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럴 만도 하다. 특히 인간 같은 생물체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그 정의상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돌연변이는 튀는 유전자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쇠인지도 모른다. 튀는 유전자는 뇌 발달 초기에 매우 활발히 움직인다. 발달 중인 뇌의 모든 부분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유전 물질을 삽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뇌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튀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유전 물질을 삽입하거나 뇌세포의 유전 물질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돌연변이에 해당된다. 이 유전자 이동은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뇌마다 고유한 다양성과 개성을 창조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 이 광란의 유전물질 복사의 붙이기 과정은 뇌에서만 일어난다. 개성의 혜택을 입은 곳이 바로 뇌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현상을 발견한 연구 논문의 주요 저자인 프레드 게이지 교수의 말처럼 심장의 개성이 강해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은 뇌 속의 신경망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체계에서 환영받는다.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면역 체계에는 그 다양성 측면에서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이 종업원이 없었다면 인류라는 종은 오래전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을 위협하는 세균 침입자 후보는 그 수가 어마어마하며 이 대군에 대항하기 위해 인간 면역 체계는 100만 개 이상의 다양한 항체를 동원한다. 항체는 특정 침입자를 표적으로 하는 특수 전문 단백질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 많은 항체를 다 생산하는지 그 비밀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인간이 보유한 유전자의 개수로는 이를 설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과학자들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면역체계의 항체 생산 기제와 튀는 유전자 행동 간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었다. B세포는 항체의 기본 재료이다. 체내에서 특정 항체를 생산해야 할 때면 B세포는 자체 DNA 내에서 해당 항체의 제작 설명서를 찾아 나선다. 이때 필요한 설명서의 각 부분은 대개 다른 항체의 제작 설명서와 섞여 있다. 따라서 B세포는 다른 항체의 제작 설명서 부분을 싹둑 잘라낸 다음 나머지 부분을 꿰매 다시 붙여 놓는다. 자신의 유전 암호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를 VDJ 재조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찾기, 오려내기, 꿰매기 기법에 사용되는 유전자가 있는 지역에 이름을 딴 것이다. 이 과정은 일부 튀는 유전자가 사용하는 오려붙이기 기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VDJ 재조합에서는 남은 가닥이 깔끔하게 연결되지 않고 작은 고리를 남긴다. 튀는 유전자 내에서 그 고리 효과를 처음 발견한 과학자는 존슨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었다. 집 파리에서 VDJ와 똑같이 행동하는 헤르메스라는 튀는 유전자를 발견한 것이다. 이 연구에 참가한 과학자 낸시 크레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헤르메스의 행동은 면역 체계에서 다른 단백질 100만 개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 더 가까우며 기존에 연구했던 튀는 유전자와 사뭇 다르다. 이는 항체 다양성을 설명하는 유전 과정이 헤르메스의 사촌뻘인 튀는 유전자의 활동에서 진화했을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이다. 특정 침입자에 대항할 항체는 일단 몸속에서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공격받아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 홍역을 앓고 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면역력이 생겨 차후에 같은 병에 걸리지 않기도 한다. 인체의 B세포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체세포 쪽에 속해 있어 와이즈만 장벽에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아기들은 극히 소수의 항체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신생아의 면역체계는 처음부터 활발히 가동되어야 한다. 모유 수유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유는 산모의 항체가 일부 함유되어 있어서 아기의 면역체계가 준비될 때까지 당분간 예방접종 역할을 한다.
위치 이동이 가능한 성분, 즉 튀는 유전자가 생명과 진화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일 뿐이다. 튀는 유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보다 틀림없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듯하다. 인간의 활성 암호화 유전자는 그 중에 4분의 1이 튀는 유전자에서 DNA를 통합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존스 홉킨스 의대 분자생물학자 제프 부케 교수는 튀는 유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튀는 유전자는 호스트 게놈을 종전에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았겠지만 가끔 무해하게 유전 변종을 늘리거나 심지어 생존성이나 적응성을 개선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리모델링은 인간 진화 과정에서 수천 번 발생했을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환경 변이가 여러 차례 일어났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미의 점진적인 변화로 인간이 생존할 만한 적응 형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명한 진화 사상가인 스티븐 제이 굴드와 닐스 엘드리지는 단속 평행론을 발전시켰다. 중간중간에 대규모 환경 변이에 의해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평형이 깨지곤 하는 상태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튀는 유전자의 도움을 받아 생물종이 이러한 진화의 느낌표를 통해 적응해 갈 수 있었을까? 물론이다. 튀는 유전자는 흡사 대자연에서 유전공학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튀는 유전자의 활동 방식을 폭넓게 이해한다면 질병과 싸우는 인간 면역 체계와 환경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 구조에 대해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통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기능을 잃은 면역 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돌연변이를 유전 수준에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 쓰레기 DNA를 기억하는가? 이 DNA는 세포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유전암호가 들어있지 않아서 비암호화 DNA라는 이름이 붙은 물질이다. 대체 왜 이 같은 수백만 개의 DNA 가닥에게 진화를 통한 무임승차를 허락하는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궁금해한다. 그래서 애초에 과학자들이 쓰레기라고 부른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그 비암호화 유전자의 비밀을 밝혀내기 시작했는데 처음 그 열쇠를 제공한 것은 바로 튀는 유전자였다. 과학계에서 튀는 유전자의 실제와 중요성이 인정되자 연구원들은 인간 게놈을 비롯한 각종 게놈에서 튀는 유전자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먼저 놀란 점은 인간의 비암호화 DNA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튀는 유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튀는 유전자가 아주 특수한 바이러스와 심하게 닮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 DNA는 상당 부분 바이러스와 친척 관계이다. 여러분은 매일 바이러스를 생각을 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든 생물학적 변종이든 어떻게 하면 이를 막을까만 생각할 것이다. 오래전에 생물 교과서에서 읽었을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자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는 유전 명령 조각이다. 바이러스의 유일한 번식 방법은 숙주를 감염시킨 후 숙주의 세포 기관을 습격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 수천 번 자가복제를 거친 후에 세포벽을 뚫고 새로운 세포로 이동한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다고 보지 않는다. 스스로 번식하거나 신진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부분 집합이다. 왜 레트로바이러스가 그렇게 중요한가? 유전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 세포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물체를 형성하는지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신체는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 형성된다. DNA는 마을 전체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청사진 집합이고 몸속의 각종 세포는 학교, 공공기관, 집, 아파트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물체가 특정 건물을 지어야 할 경우 RNA 폴리머라이제라는 도우미 효소를 활용하여 해당 건물의 도면을 mRNA라는 전령 RNA의 가닥으로 복사한다. mRNA는 이 설명서를 건설 현장으로 가져가서 필요한 건물, 즉 단백질 건설 작업을 지시한다. 오랫동안 과학계에서는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다시 단백질로 일방통행한다고 생각했으나 HIV 같은 레트로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RNA로 구성된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활용하여 RNA에서 DNA로 자신을 전사한다. 실제로 정보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전령이 도면을 복사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청사진을 다시 작성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엄청나다. 레트로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인간 DNA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DNA로 돌아갈 수 있는 RNA가 발견된 덕택에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었다. 이 약물은 HIV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칵테일 요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럭 운전사들이 휠 블럭을 사용하여 화물을 고정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약물 중에는 역전사 효소를 길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HIV는 DNA에 무임 승차하려 하지만 올라타지는 못하는 상태로 RNA 트럭 정류장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레트로바이러스나 바이러스가 한 생물체의 생식계열 세포 DNA에 침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자. 그 생물체의 자손은 바이러스가 영구적으로 암호화된 DNA를 갖고 태어난다. 물론 모든 돌연변이가 그러하듯이 부모의 생식세포 중 하나에 있는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바뀐 DNA는 10중 8구 해로울 것이기에 DNA를 갖고 태어난 자손은 오래 살지 못한다. 반면 자식의 생존 및 번식 확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바이러스라면 유전자 풀에 영구히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바이러스 출신의 유전 암호가 생물체 유전자 풀의 일부가 되면 바이러스의 종점과 생물체의 시점을 파악하기 매우 힘들다. 바이러스와 생물체가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게놈 중 최소한 8%가 레트로바이러스 및 DNA에서 영구히 자리 잡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다. 이를 인간 내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 HERV, 인간 내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인간의 건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이제 알기 시작한 단계이지만 벌써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특정 HRV가 건강한 태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HRV와
피부 건선이 연관돼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연구도 있다. 그렇다면 그 기운 넘치는 튀는 유전자는 어떠한가? 튀는 유전자 역시 바이러스의 자손일 것이다. 튀는 유전자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DNA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데 오려 붙이기 과정을 통해 이동한다. 두 번째 종류인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복사에 붙이기 방식으로 이동한다. 알고 보니 복사에 붙이기 방식의 튀는 유전자는 레트로바이러스와 매우 흡사하다. 그럴만하다. 복사해 붙이기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로 끼어들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는 레트로바이러스가 사용하는 기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먼저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정상 유전자처럼 RNA에 자신을 복사한다. 그런 다음 게놈 내에서 본인이 상륙하고자 하는 장소에 RNA가 도달하면 역전사 방법을 사용하여 DNA에 자신을 붙여 넣는다. 레트로바이러스처럼 정상적인 정보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튀는 유전자가 레트로바이러스의 후손이라는 뜻일까? 루이 빌라레암만큼 바이러스 마케팅의 힘을 신봉하는 사람은 없다. 최소한 지구상에 바이러스보다 메시지를 더 잘 전파하고 모든 것에 더 잘 침투하며 경쟁자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바인 캠퍼스 바이러스 연구센터 소장인 빌라레알은 인간 진화에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이 의미하는 바를 궁극에까지 추적해 보았다. 빌라레알은 바이러스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인간 진화를 도왔을 것이라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을 살바도르 루리아의 공으로 돌린다. 루리아는 1940년에서 80년대에 연구를 수행했으며 노벨상을 수상한 미생물학자이다. 1959년 루리아는 바이러스가 게놈으로 이동하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근간이 되는 성공적인 유전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했다. 발레레알은 이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사람들은 인간이 기생균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본능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종류를 막론하고 기생생물이라는 개념에는 문화적으로 매우 강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생생물은 창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진화하고 싶다면 기생생물에 기꺼이 몸을 맡겨야 한다. 2005년에 출간된 바이러스와 생명의 진화에서 빌라레알은 이제 바이러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빌라레알은 잘 알려진 HIV나 천연두 같은 치명적인 기생균을 그가 존속 바이러스라 명명한 바이러스와 구별한다. 존속 바이러스란 수백만 년에 걸쳐 인간 게놈에 이주하여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파트너가 되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다. 인간 게놈 모선에 마련된 불변의 보금자리를 통해 이 바이러스가 얻은 것은 바로 생명을 통한 무임승차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바이러스는 돌연변이 일으키기에 달인이다. 유전 가능성을 담은 거대한 창고인 바이러스는 인간보다 최대 100만 배 빠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 이 가능성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전달할 수 있다. 바이러스 세계에서 유전적 잠재력의 엄청난 양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빌라레알은 전 세계 대양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수를 상상해 보라고 주문한다. 다 합치자면 자그마치 10의 32제곱이나 된다. 유전 암호를 담은 이 소형 용기들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일렬로 세워 놓는다면 그 거리가 1000만 광년에 달할 것이다. 내일이면 이들 대부분은 새로운 세대를 낳을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수십억 년 동안 해오고 있는 중이다. 빌라레알은 바이러스를 가리켜 새로운 유전자를 다수 발명해내는 궁극의 유전 창조자라고 부른다. 새로 발명된 유전자 중 일부는 안정적인 바이러스 식민지 건설 후에 숙주의 혈통으로 찾아 들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생존과 번식은 인간 당사자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 게놈에 들어있는 존속 바이러스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간 DNA 일부인 그들은 인간의 성공 여부와 진화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지난 수백만 년간 인간은 생명의 차에 바이러스를 태워주었고 바이러스는 그 보답으로 그들의 방대한 유전 집합체로부터 일부 암호를 빌려올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주었다.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기에 능한 덕에 유용한 유전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고 그 속도는 바이러스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인간에 비해 훨씬 빠르다. 결국 인간은 바이러스와 공조에 힘입어 복잡한 생물체로 빨리 진화했는지 모른다. 인간이 독자적으로 진화했다면 복잡한 생물체로 진화하는 속도는 훨씬 느렸을 것이다. 튀는 유전자 연구가 진행되면서 빌라레알의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등장했다. 튀는 유전자는 이미 언급한 대로 10중8구 바이러스의 후손일 것이다. 생물체는 복잡성이 높을수록 튀는 유전자를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과 인간의 아프리카 영장류 친척이 공유한 특정 유전 형질은 바이러스 시장에서 인간 게놈 사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인간 게놈은 특정 레토로바이러스 한 개에 의해 개조되었다. 그 덕분에 인간이 다른 레토로바이러스에 의해서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빌라레알에 따르면 아프리카 영장류는 다른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레토로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돌연변이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그 결과 인간의 진화가 빨리 감기 모드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요컨대 바이러스에 의해 쉽게 감염되는 아프리카 영장류의 능력은 인간으로의 진화에 박차를 가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쓰레기 DNA가 제공한 암호를 통해 생물체는 인간 사촌격인 영장류로 진화했다가 다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얘기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바이러스의 암호에 감염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감염에 의한 설계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